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 세상 연구소가 주최한 시국대담의 사회를 맡게 된 좋은 세상 연구소 대표 김동춘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건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초조한 상태로 지금 계속 며칠을 보내고 있고요. 지난 12월 3일부터 온 국민이 사실은 이 내란 사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우울증이나 혹은 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정말 이런 일이 지금 3개월 가까이 지금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단체에서도 지금 이런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것에 그런 길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 좋은 세상 연구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 회원들 혹은 또 일반 시민 대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약간의 정리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대담 토론을 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의 대담 토론회가 될 텐데요. 오늘 두 분의 이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영산대학교 철학하시는 장은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숙명여대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홍성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12월 3일 이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미 글도 많이 발표하셨고, 특히 홍성수 교수님은 법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한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조금 우리의 말하자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닥을 잡는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장은주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씩 두 분 발표를 듣고 또 유튜브나 플로어에서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은주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은주입니다.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철학자, 정치 철학자고, 사실은 우리 철학에서는 이렇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에야 날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혜의 여신 이라고 하는 것은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뒤늦게 그걸 되돌아보면서 저 사태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을 이렇게 통찰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 격언을 갖다가 신조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학문을 하는 이제 사람인데, 뜻하지 않게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그런 이제 사태에 대해서 몇 마디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징한다, 그걸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점에 맞추어서 몇 말씀을 우선 이렇게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12.3 12.3 내란 사태 그 자체는 이 단시간에 우리 윤석열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이렇게 항변을 이렇게 했을 정도로 아주 짧게 끝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준비의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국회 앞에 가서 계엄군과 맞서 싸우고 계엄군을 막고 우리 국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그 국회의원들이 아주 발빠르게 계엄령에 대처를 해서 아주 빠르게 이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종식을 시킬 수 있었다. 우리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그 후폭풍인 거죠. 이 사실은 그 계엄 직후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계엄이 잘못되었고 윤석열 탄핵해야 되고 등등 그런 여론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관저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이게 이제 일종의 검난, 일종의 사법 쿠데타. 저 멀리 저기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같은 사람이 모우루라는 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실 일종의 사법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그런 것과 유사하게 저는 이제 검찰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한 그런 인물이고 그거 제대로 정치 민주주의 이런 걸 잘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엄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지지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아주 낮은 그런 어떤 대중적인 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놀랍게도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로 탄핵을 당하고 처벌받을 구속되고 뭐 이런 위기에 몰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우리 그때 뭐 보수 과표집의 영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부정선거 의혹 뭐 이런 거 확산하고 중국이 한국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음모론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한 어떤 거구 포퓰리스트의 면모 이런 것들을 보이고 또 여당인 국힘당이 그걸 지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뭐 40%에 가까운 여론이 탄핵에 반대하고 국힘 지지율 오히려 더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이제 119 폭동 서부지법을 난입했던 그 119 폭동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정치적인 일탈 우리가 뇌란이라고 어느 선생님께서 표현을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자 또 유튜브 중독자 거구 유튜브 중독자가 일으킨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이제 해프닝 이런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배후에는 언제든지 폭력적인 파시즘을 실천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거대한 거구 세력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구 세력이라고 하는 게 단지 태극기 부대 노인들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윤석열이 석방되는 바람에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석방되는 바람에 다들 불안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탄핵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 믿고 있는데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되고 민주당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이 내란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특히 미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16 의사당 난입 폭동 사건이었죠. 트럼프가 선동을 해가지고 미국의 의사당을 갖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거기서는 막 사람이 죽고 총까지 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판 내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다. 근데 이번에 복귀했을 때는 사실은 과거보다 2016년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지비관,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집권을 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 민주주의 자체를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설사 우리는 제도적으로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일 이런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더 황당한 극우 이념으로 무장한 극우 세력이 또 집권을 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걱정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이제 윤석열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고 지금 그것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 이제 석방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이제 거기에 일단 초점을 둬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의 이렇게 준동, 발흥, 뭐라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로부터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장은 이제 뭐 대선 이런데, 이렇게 초점을 둘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차기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데만 초점을 두는 방식의 접근 이런 접근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어떤 관점 하에서 이 민주주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어떤 이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 특히 한국의 보수 정당은 우리 이제 군부 독재의 뿌리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극우 파시스트 세력은 늘 주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는 어떤 그런 파시즘적인 본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탈을 쓰고 민주적인 헌정 질서라고 하는 틀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지금은 이제 어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벗어 던지고 어떤 이제 파시즘적인 본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성향,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상적인 우리가 이제 보수적인 권위주의라고 권위주의적인 보수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상적인 이제 민주국가에서 보수 정당들, 주류 보수 정당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면서 또 좀 더 강경한 모습들을 보이면 좀 저 보수 정당이 좀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보수적인 권위주의 성향,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이제 우리 육항학 체제에서도 이제 보여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이런 이제 국힘 자체가 윤석열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극우 포퓰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우리 이제 홍성수 교수께서 그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어떤 이제 이렇게 좋은 우리 편하고 나쁜 저들, 우리와 그들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세력은 친북, 친중, 반국가 세력이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세력이고 라고 하면서 그 양 진영, 양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대립시킴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보수가 그 포퓰리즘 경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극우 포퓰리즘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12.3 계엄이 정당했다. 야권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내란을 범하고 있고 야권이 반국가적인 그런 어떤 탄핵 남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12.3 계엄이 이게 불가피했다라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적인 헌정 질서의 폭력적인 전복 이런 것까지 이런 것마저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잘한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극우 파시즘적인 충동마저 숨기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보수적 권위주의, 극우 파퓰리즘, 극우 파시즘 이 세 가지 경향이 뭐 정확하게 무슨 두부를 칼로 이렇게 베듯이 그렇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이 세 경향이 서로 혼재해 있으면서 서로의 경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현상하고도 연결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어떤 이제 이익 방어 압력이랄까 이런 것들에 노출된 탓으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득권 세력에서는 이거는 이제 더 넓게 보면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더 잘 분석하겠지만 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체제라 그럴까 이게 이제 지금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 또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와 이 방식으로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탱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경쟁 체제가 격화되면서 생긴 그런 압력일 거다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노조가 막 이렇게 막 저기 파업하고 제품배 요구 막 세게 하고 기후 위기 이게 온다 그래서 각종 이제 자본의 활동 이런 게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런 거 자체를 수용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좀 이게 너무 이거 민주주의 이거 너무 우리한테 손해 아니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 수용했다가는 너무 이렇게 지금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방식의 어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어로 하자면 일리버럴 디모크라시 또는 이제 레비츠키라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소개되어 있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경쟁적 권위주의 (competitive democracy)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 그러니까 러시아나 헝가리나 저기 터키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외양 이런 것은 이제 유지되지만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요건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인식되는 시민권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든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고 특히 이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하게 탄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경쟁으로 만들어 다시 말해서 반대자들이나 야당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게 만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외양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체제 그런 거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일리버럴 디모크라시 또는 이제 경쟁적 권위주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이제 보수 우익의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이 계엄령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런 어떤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보면 하여튼 집권 이후에 쭉 해왔던 그런 어떤 양상들을 보면 바로 이런 의미의 그러니까 비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를 수립하려고 했고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계엄령까지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비록 이 시도는 이게 실패했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죠?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의 어떤 이제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계엄령처럼 아주 순식간에 한순간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하더라도 말하자면 야금야금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질서를 갖다가 침식시켜서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주 근본적인 심각한 생존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제 정권 교체 이렇게 함으로써 내란이 완전히 진압된다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런 이제 극우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그러니까 이제 지켜내고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모종의 어떤 정치적 대전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나중에 좀 더 토론이 돼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극우 포퓰리즘이 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발응하게 되었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극우 포퓰리즘이 더 이상 더 강하게 발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이제 지금과 같은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나 이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 주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중도층을 흡수해서 또 민주당의 위상을 중도 보수 이렇게 포지셔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선을 승리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그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이 극우 포퓰리즘의 토양 자체를 좀 더 민주주의의 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정책상의 어떤 게 대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민주주의 체제 자체 이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손을 좀 보아야 된다. 이거는 물론 이제 나중에 개헌 논의 이런 걸로 연결되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이제 개헌 논의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무슨 뭐 개헌을 하자 이런 입장은 절대로 아니고 지금 뭐 제가 생각해도 지금 당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헌 논의 자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선을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의 초점을 흩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개헌 자체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 민주적인 헌정 질서 자체를 제대로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 그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고 또 나중에도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발적으로 그냥 어떤 특정한 어떤 우연적인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다. 어떤 세계사적인 맥락이랄까 세계적인 그런 어떤 이제 맥락에서 이런 극우 포퓰리즘의 준동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뭐, 이 워낙 포퓰리즘 자체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저는 사실은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제가 다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이제 결과를 낳으면서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선진국들,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이런 극우 포퓰리즘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엘리트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을 이렇게 독점하는 저는 이걸 이제 능력주의적인 과도정 체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배제된 가난과 경제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무시라고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저학력이고 저소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무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기층 민중들이 이렇게 이제 극우 포퓰리즘에 경도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21세기 자본을 썼던 토마 피케티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서로 다른 정치적인 배경,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조건들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중도 좌파 정당들이 모두 이렇게 이제 고소득, 고학력 중산층의 위에만 반응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이 중도좌파 정당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저학력 육체 노동자 계층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버리고 브라만화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고소득, 고학력 중산층만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현상과 연결해서 서구 선진국들에서의 이렇게 극우 포퓰리즘의 준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우리라고 다르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양상들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이렇게 부동산이 엄청나게 불안정해지고 또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 민주당 정부 방치해 버렸거든요. 그런 배경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이렇게 불러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극우 세력들을 단순히 정광훈 등에 의해 포섭된 그런 노인 세대의 문제, 이런 걸로만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민주당이 벌인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거구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글로벌 경쟁 이런 것들이 격화가 되면서 특히 중국이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이 부상하면서 지금 뭐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가격이 중국이 경쟁에 참여를 하면서 철강 가격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 철강 산업 유지가 제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제일 공장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 포항을 살리고 우리 한국 경제 중추가 되었던 그 공장을 지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저기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에 제대로 돌아가는 우리 한국 제조업의 중심지라 그러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별로 없다. 특히 그 배경에는 중국과의 경쟁이 격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뜬금없이 정광훈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 업무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저변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배경을 놓고 그래서 이제 서구와 좀 다른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외부로부터 침입해가지고 우리 번영을 방해하는 그런 외부의 적이 있다, 중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물론 이제 이 극우 포퓰리즘이 악용하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방식이지만 그런 배경 위에서 이제 지금 혐중 사상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류의 지금 우리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모종의 민족주의 이런 걸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중국의 음모에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로 연결되었고 또 그에 결탁한 좌파 세력이 있으니까 얘들을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하는 식의 극우 포퓰리즘 담론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개헌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런 것들의 배경에는 우리 한국의 이른바 87년 체제의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정치 체제, 이 배경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이제 5분의 4 이상을 우리 단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국회를 뽑아가지고 국회를 구성하잖아요. 이 지금 우리 87년 체제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내란을 불러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뭐 대통령,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진짜 제왕적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게 사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닉슨을 두고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건데, 저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제 자체가 저는 어떤 이제 선출된 군주를 뽑는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다, 이런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제가 제왕적이냐 아니냐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의적인 어떤 이제 결정 범위 안에 너무 많은 권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정부가 1인의 어떤 자의적인 지배 또는 통치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저는 이게 학자들이 이걸 대통령제화, 정당의 대통령제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상황이 이렇고 이게 성자 독식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선거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정치 과정이 대통령 권력의 획득과 유지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종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정당 자체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권력의 획득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정당 자체도 그 대통령제에 맞게 이제 변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렇게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원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결 정치, 양당 정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검찰 통치 체제, 윤석열의 검찰 통치 체제가 성립한 것도 이런 상황 속에서 국힘 입장에서 보면은 한때 이 당을 갖다가 거의 괴멸로 몰고 갔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윤석열을 불려들였는데 그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대결 정치에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논리가 작동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 이제 이런 계엄을 불러온 우리 정치적인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87년 이제 헌정 체제가 대통령 직선 이것만 하면 민주적인 경쟁이라고 하는 그 계기만 도입을 하면 우리 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아주 소박한 믿음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동기계,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잘 그냥 계속해서 이제 굴러가는 그런 자동기계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는 자칫 잘못 설계될 때는 자기 파괴적인 덫 이런 것들을 그 자체에서 생산해낼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지금 내란을 완전한 종식을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이제 자기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적인 덫을 피하면서 새로운 민주적인 이렇게 이제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